나이가 들수록 면역력과 회복력이 떨어진다. 병에 걸린 뒤 치료하면 아무래도 신체 기능과 체력이 저하되므로 원래 몸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다.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병에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고 예방함으로써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면역력을 높이고 아프지 않은 몸 만들기를 실천해야 한다. 만약 원인을 모르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여러분의 의욕과 체력을 빼앗고 있는 진범은 몸속 염증일지도 모른다. 골치 아프게도 염증은 온몸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 다시 말해 원래 염증이 없었던 곳까지 염증의 서식지가 된다는 말이다. 염증은 건강했던 장기를 병들게 하고 병이 있던 곳을 더욱 악화시키는 나쁜 짓을 한다. 수많은 류머티즘 환자를 진찰했을 때 공통적으로 구취가 심한 증상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입안에 염증이 있는 환자의 대부분이 류머티즘성 증상을 보였다. 즉, 입의 염증이 온몸 곳곳의 관절로 옮겨져 통증을 일으킨 것이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명의가 알려주는 염증 제로 습관 50입니다. 본문 바로 보겠습니다. 만성 염증은 노화와 질병을 일으킵니다. 계속되는 만성 염증은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염증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면역 반응입니다. 따라서 손상된 세포가 나타나면 염증도 가라앉습니다. 감기 증상이나 벌레에 물린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그러나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제거하지 못하면 염증이 오래 지속되고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장기간 계속되는 염증을 만성 염증이라고 합니다. 염증은 원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발생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 세포의 회복이 따라가지 못하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성 염증을 동반한 질환 중 하나가 치주 질환입니다. 치주 질환은 입안의 세균 때문에 발생하는 감염입니다. 치주 질환 세균이 점차 증식하면 잇몸에 서서히 염증이 생깁니다. 초기에는 염증이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잇몸 염증이 계속되면 세균이 번식하며 염증이 완전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를 방치하면 치아를 지탱하는 뼈까지 염증이 퍼집니다. 결과적으로 뼈는 파괴되고 치아는 흔들리거나 최악의 경우 뽑아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조용한 살인자로 다음에 살펴볼 질병에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간염이 간경변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간의 염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만성 간염이라고 합니다. 만성 간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간염 바이러스를 들 수 있습니다.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일시적인 염증이 생기고 치유되는데 일부에서는 염증이 오래 지속되어 만성 염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 운동 부족 등 생활 습관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에서 만성적인 염증이 일어나면 간세포가 파괴와 재생을 반복하면서 섬유화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간 조직이 굳어지고 간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경변증입니다. 간경변증이 되면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 위염은 주로 헬리코박터균 감염 때문에 일어나는 만성 위염입니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 중 상당수가 위염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만성 위염은 체하거나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증상이 강하지 않거나 아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각 증상이 없어서 만성 위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간염과 마찬가지로 위의 점막이 얇아지고 위축성 위염이 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과도한 지방이 혈관 내에 쌓이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최근에는 만성 염증이 동맥경화의 발병 또는 악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장 지방형 비만과 같은 것으로 인해 혈관 내에 만성 염증이 발생하면 혈관벽이 손상되어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침투합니다. 그러면 백혈구들이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기 위해 모여들지만 그 결과로 콜레스테롤을 먹고 죽은 백혈구의 사체와 남은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벽에 혹이 생깁니다. 이때 혈관은 섬유화되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만약 만성 염증이 지속되면 혹이 커지고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결국 혹 플라크가 터지면 혈액 덩어리가 생겨 혈관을 막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심장에 생기면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뇌에 생기면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이제 만성염증이 어떤 식으로 생명에 위협이 되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만성염증은 몸의 기능을 저하시키므로 즉시 병에 걸리지 않아도 몸 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본인은 몸이 좋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몸에 만성염증이 자리 잡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온몸 구석구석으로 병을 전파합니다. 만성염증의 무서운 점은 염증이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몸에 침투한 이물질을 알리고 염증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 기능에 필요한 물질이지만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과다하게 생성되어 염증을 더욱 촉진시킵니다. 게다가 사이토카인은 염증으로 손상된 혈관에 파고들어 온몸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나쁜 치아 상태가 당뇨병이나 치매와 같은 위험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주 질환은 치주 세균의 감염으로 만성염증이 생기고 이 질환에 걸리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여러 질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류머티즘성 관절염이며 당뇨병 역시 잘 알려진 질병입니다. 사이토카인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혈당이 쉽게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당뇨병 환자가 치주 질환을 치료하면 혈당 조절이 잘 된다는 연구 보고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치매도 치주 질환과 관련이 있는 질병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뇌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치주 질환으로 입안에 늘어난 사이토카인이 뇌로 옮겨가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증가한다고 합니다. 일본 규슈 대학 실험에 따르면 인간의 40대에서 60대에 해당하는 쥐에게 3주간 치주 질환 세균을 투여했더니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가 10배로 늘어나고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 치주 질환의 만성 염증이 여기저기 튀면서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는 동맥경화와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을 들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과 절친은 비만입니다. 만성 염증의 원인은 우리 일상 곳곳에 존재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통증, 치주 질환 위험 등과 같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원인이 될 수 있고 벌레의 독소, 배기가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과 독소뿐만이 아닙니다. 체내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종 당화산물은 말 그대로 당화로 인해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당화는 당과 단백질이 결합되어 변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기 쉬운 예를 들자면 핫케이크를 구웠을 때 노릇노릇하게 색깔이 변하는 것을 떠올려 봅시다. 이것은 음식의 당화입니다. 핫케이크에 들어있는 우유와 달걀의 단백질, 설탕이 결합되어 변성된 것이지요. 여기에는 갈색의 최종 당화 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화를 몸속에 눌러붙는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생각만 해도 몸에 해로울 것 같지 않으세요? 실제로 당화를 발생시키는 최종 당화 산물은 몸을 노화시키는 유해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칙칙한 피부를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피부에 눌린 것입니다. 젊을 때보다 피부톤이 어두워진 것은 그 때문입니다. 피부색이 어둡고 칙칙해지는 것은 피부세포에서 당화가 일어나 갈색의 최종 당화 산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부 콜라겐의 당화가 일어나면 콜라겐이 변성되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거나 처집니다. 최종 당화 산물은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세포가 손상되면 방어 반응으로 염증이 생깁니다. 그것이 일상화되면 만성 염증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몸 곳곳이 눌러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중에 당화가 일어나 최종 당화 산물이 축적되면 혈관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체내에 눌러붙은 곳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과다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혈중의 여분의 당이 증가하면 당화가 진행되어 몸속에 눌러붙은 곳이 점점 늘어납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을 피하는 것은 노화 방지에도 중요합니다.
활성산소는 호흡으로 흡수된 산소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원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작용을 합니다. 즉, 면역 기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어떤 원인으로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해 손상을 입힙니다. 그 결과 만성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활성산소가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원래 몸에는 과도하게 생성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력이 갖추어져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이 저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염증이 있는 사람은 쉽게 아프고 피곤해 보일 수 있으며 외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직감적으로 몸속에 만성 염증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2018년 연구에서는 왕립학회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실험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킨 사진과 건강한 사진을 비교한 결과 사진을 본 사람 중 81%가 병자인지 염증 반응이 있는 사람인지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염증이 있을 경우 질병과 피로감이 있는 인상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염증은 다리와 허리 근육을 약화시키며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와 허리가 점점 약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지며 걸음거리가 줄어들며 근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만성 염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사르코페니아라고 하는데 이는 만성 염증이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만성 염증으로 인해 몸 곳곳에 염증성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생기면 근육의 분해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만성 염증이 생기면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질병으로 진단받지 않아도 노화 속도가 빠르면 몸의 기능이 급속히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오래 사는 사람들은 만성 염증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사 순서에 따라 식후 혈당 상승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는 식사법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부터 먹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기를 먼저 먹는 식사법도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단백질을 섭취하면 인크레틴 호르몬이 분비되어 위 기능이 저하되고 당질의 흡수가 느려진다는 이론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채소와 함께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소와 고기 중 어느 것을 먼저 먹을지는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먹으면 먹는 순서를 신경 써도 혈당이 급상승하기 쉽지 않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에 먹는 채소는 당질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이 좋습니다. 옥수수나 고구마, 연근, 호박 등에는 당질이 많으므로 양배추, 토마토, 피망, 브로콜리 등의 잎사귀, 버섯이나 해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몸의 방어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코는 공기를 청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털은 먼지와 꽃가루를 걸러주고 코 점막에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유해 물질을 걸러줍니다. 또한 코는 공기를 가온하게 해주고 가습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입으로 호흡하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해 번식하기 쉬워지며 만성 염증의 위험도 커집니다. 입으로 호흡하는 것은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혀의 위치가 올바르지 않으면 입으로 호흡하기 쉽습니다. 혀의 위치를 의식해 본 적이 없거나 올바르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경우 입으로 호흡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혀 위치를 확인해 봅시다. 입을 다물었을 때 혀는 어디에 있나요? 만약 혀끝이 윗니 또는 아랫니 뒤에 붙어 있거나 아무데도 닿지 않고 허공에 떠 있는 상태라면 혀의 위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로 나이와 근력 저하 때문에 혀가 축 처져서 아래로 처진 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혀의 무게는 약 150g로 두툼한 스테이크 정도입니다. 그래서 혀가 처지고 아래턱에 힘이 가해지면 자연스럽게 입이 벌어지지요. 이것이 입으로 숨을 쉬는 원인입니다. 올바른 혀의 위치는 혀가 위턱에 딱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혀를 앞니 뒤에서 위턱 쪽으로 돌리면 약간 움푹 들어간 위치에 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혀가 위턱에 붙습니다. 그곳이 혀의 올바른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 혀를 두었는데 거북하거나 금방 지치는 사람은 평소 혀 근육이 약해졌다는 뜻이지요. 평소 의식하면서 혀의 잘못된 위치를 교정하도록 합시다. 보통 산책보다 효과가 높은 인터벌 속보에게 인기 있는 걷기에도 항염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걷는다면 인터벌 속보를 하는 게 어떨까요? 이것은 빨리 걷기와 천천히 걷기를 번갈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속도로 걷는 것보다 빨리 걷는 것이 운동 강도가 올라가고 근육에 자극이 됩니다. 천천히 걷기와 번갈아 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지 않고 체력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시작하기 쉬운 것이 핵심이지요. 이 걷기법은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거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력 향상과 비만 해소, 생활습관병, 우울과 불면, 무릎 등 관절통의 개선, 인지기능 향상 등의 효과도 있습니다. 3분간 빨리 걷기와 3분간 천천히 걷기를 한 세트로 해서 5세트를 실시하며 주 4회 이상을 목표로 하세요. 매일 15분에서 20분 낮잠으로 뇌를 리셋합시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사람들은 긴 점심시간 동안 천천히 식사를 할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낮잠을 자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이 낮잠 휴식을 시에스타라고 합니다. 스타만큼 길지 않더라도 15분 정도의 선잠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워랩이라고 합니다. 수면에 댄지 후 놀렘 수면 상태로 가벼운 낮잠을 자면 뇌가 맑아진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 후 졸음이 엄습해서 힘든 시간대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낮잠을 잡도록 합시다. 미국 항공주고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 낮에 25분 정도 선잠을 잤을 경우 인지 능력이 30%, 주의력이 54% 상승했다고 합니다. 낮잠은 뇌의 피로를 풀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낮잠 습관이 알츠하이머와 심장병 위험을 줄여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낮잠의 효과가 널리 인정받게 되었고 구글, 나이키, 애플과 같은 다국적 기업도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나 낮잠용 수면 기기를 설치하는 등 짧은 낮잠을 권하고 있습니다. 단 너무 오랫동안 낮잠을 자버리면 오히려 일어나지 못하고 쓸데없이 멍한 데다가 밤잠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저녁 이후의 선잠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잠은 15분에서 20분, 적어도 30분 이내로 자고 오후 3시 이전에는 깨도록 합시다. 누워서 자면 깊이 잠들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낮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등받이에 기대거나 책상에 머리를 얹거나 가능한 편안한 자세로 낮잠을 잡아봅시다. 너무 밝아서 잠을 잘 수 없는 곳에서는 안대를 쓰는 것도 추천합니다. 마우스 테이프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호흡은 우리 몸에 해로우므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코 호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잠든 상태에서는 입이 저절로 벌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혀가 목구멍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게다가 잠을 자면 혀 근육의 긴장이 느슨해져서 불필요하게 기도를 압박합니다. 그러면 호흡이 어려워져서 코를 골거나 기도가 완전히 막혀 무호흡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아프거나 자주 코를 고는 사람, 7시간을 자도 개운치 않은 사람은 자고 있을 때 입으로 호흡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은 자고 있을 때도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입술에 붙이는 마우스 테이프를 이용해 봅시다. 마우스 테이프로 피부에 좋은 의료용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또는 시판되고 있는 전용 테이프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수면 중 포를 개선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코골이 줄어듭니다. 또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깨는 것도 방지하고 피부가 깨끗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일 3가지 좋은 일 적기로 행복 지수를 높여봅시다. 정신 건강을 유지하려면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말고 부지런히 발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의 스트레스는 그날 풀 수 있으면 최고지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하루의 끝자락에 3가지 좋은 일을 적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제창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 지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3가지 좋은 일이라는 말 그대로 밤에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잘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정보가 기억에 남기 쉽지요. 하지만 긍정적인 일들을 의식적으로 떠올리고 되새기면 긍정적인 기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의 기반을 싹 초기화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한정식 메뉴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돌아오는 기차에서 드물게 앉을 수 있었다 등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좋았던 일을 생각만 하지 않고 글씨를 써서 시각적으로 인지하면 더 강렬하게 머리에 새겨지기 때문에 효과가 더 커지지요. 이것을 습관화하면 자연스럽게 뇌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된다고 하니 행복감도 올라갈 것입니다. 셀리그먼의 연구에서는 일주일간 3가지 좋은 일 적기를 실천하면 6개월간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우울증 증세가 가벼워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하면 효과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밤에 자기 전이 되면 불쾌했던 일이 생각나서 끙끙거리거나 짜증이 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꼭 잠들기 전에 3가지 좋은 일 적기를 습관화합시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과 회복력이 떨어진다. 병에 걸린 뒤 치료하면 아무래도 신체 기능과 체력이 저하되므로 원래 몸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다.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병에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고 예방함으로써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면역력을 높이고 아프지 않은 몸 만들기를 실천해야 한다. 만약 원인을 모르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여러분의 의욕과 체력을 빼앗고 있는 진범은 몸속 염증일지도 모른다. 골치 아프게도 염증은 온몸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 다시 말해 원래 염증이 없었던 곳까지 염증의 서식지가 된다는 말이다. 염증은 건강했던 장기를 병들게 하고 병이 있던 곳을 더욱 악화시키는 나쁜 짓을 한다. 수많은 류머티즘 환자를 진찰했을 때 공통적으로 구취가 심한 증상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입안에 염증이 있는 환자의 대부분이 류머티즘성 증상을 보였다. 즉, 입의 염증이 온몸 곳곳의 관절로 옮겨져 통증을 일으킨 것이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명의가 알려주는 염증 제로 습관 50입니다. 본문 바로 보겠습니다. 만성 염증은 노화와 질병을 일으킵니다. 계속되는 만성 염증은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염증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면역 반응입니다. 따라서 손상된 세포가 나타나면 염증도 가라앉습니다. 감기 증상이나 벌레에 물린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그러나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제거하지 못하면 염증이 오래 지속되고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장기간 계속되는 염증을 만성 염증이라고 합니다. 염증은 원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발생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 세포의 회복이 따라가지 못하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성 염증을 동반한 질환 중 하나가 치주 질환입니다. 치주 질환은 입안의 세균 때문에 발생하는 감염입니다. 치주 질환 세균이 점차 증식하면 잇몸에 서서히 염증이 생깁니다. 초기에는 염증이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잇몸 염증이 계속되면 세균이 번식하며 염증이 완전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를 방치하면 치아를 지탱하는 뼈까지 염증이 퍼집니다. 결과적으로 뼈는 파괴되고 치아는 흔들리거나 최악의 경우 뽑아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조용한 살인자로 다음에 살펴볼 질병에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간염이 간경변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간의 염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만성 간염이라고 합니다. 만성 간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간염 바이러스를 들 수 있습니다.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일시적인 염증이 생기고 치유되는데 일부에서는 염증이 오래 지속되어 만성 염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 운동 부족 등 생활 습관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에서 만성적인 염증이 일어나면 간세포가 파괴와 재생을 반복하면서 섬유화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간 조직이 굳어지고 간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경변증입니다. 간경변증이 되면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 위염은 주로 헬리코박터균 감염 때문에 일어나는 만성 위염입니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 중 상당수가 위염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만성 위염은 체하거나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증상이 강하지 않거나 아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각 증상이 없어서 만성 위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간염과 마찬가지로 위의 점막이 얇아지고 위축성 위염이 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과도한 지방이 혈관 내에 쌓이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최근에는 만성 염증이 동맥경화의 발병 또는 악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장 지방형 비만과 같은 것으로 인해 혈관 내에 만성 염증이 발생하면 혈관벽이 손상되어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침투합니다. 그러면 백혈구들이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기 위해 모여들지만 그 결과로 콜레스테롤을 먹고 죽은 백혈구의 사체와 남은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벽에 혹이 생깁니다. 이때 혈관은 섬유화되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만약 만성 염증이 지속되면 혹이 커지고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결국 혹 플라크가 터지면 혈액 덩어리가 생겨 혈관을 막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심장에 생기면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뇌에 생기면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이제 만성 염증이 어떤 식으로 생명에 위협이 되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만성 염증은 몸의 기능을 저하시키므로 즉시 병에 걸리지 않아도 몸 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본인은 몸이 좋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몸에 만성 염증이 자리 잡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온몸 구석구석으로 병을 전파합니다. 만성 염증의 무서운 점은 염증이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몸에 침투한 이물질을 알리고 염증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 기능에 필요한 물질이지만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과다하게 생성되어 염증을 더욱 촉진시킵니다. 게다가 사이토카인은 염증으로 손상된 혈관에 파고들어 온몸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나쁜 치아 상태가 당뇨병이나 치매와 같은 위험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주 질환은 치주 세균의 감염으로 만성 염증이 생기고 이 질환에 걸리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여러 질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류머티즘성 관절염이며 당뇨병 역시 잘 알려진 질병입니다. 사이토카인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혈당이 쉽게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당뇨병 환자가 치주 질환을 치료하면 혈당 조절이 잘 된다는 연구 보고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치매도 치주 질환과 관련이 있는 질병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뇌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치주 질환으로 입안에 늘어난 사이토카인이 뇌로 옮겨가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증가한다고 합니다. 일본 규슈 대학 실험에 따르면 인간의 40대에서 60대에 해당하는 쥐에게 3주간 치주 질환 세균을 투여했더니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가 10배로 늘어나고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 치주 질환의 만성 염증이 여기저기 튀면서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는 동맥경화와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을 들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과 절친은 비만입니다. 만성 염증의 원인은 우리 일상 곳곳에 존재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통증, 치주 질환 위험 등과 같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원인이 될 수 있고 벌레의 독소, 배기가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과 독소뿐만이 아닙니다. 체내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종 당화산물은 말 그대로 당화로 인해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당화는 당과 단백질이 결합되어 변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기 쉬운 예를 들자면 핫케이크를 구웠을 때 노릇노릇하게 색깔이 변하는 것을 떠올려 봅시다. 이것은 음식의 당화입니다. 핫케이크에 들어있는 우유와 달걀의 단백질, 설탕이 결합되어 변성된 것이지요. 여기에는 갈색의 최종 당화 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화를 몸속에 눌러붙는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생각만 해도 몸에 해로울 것 같지 않으세요? 실제로 당화를 발생시키는 최종 당화 산물은 몸을 노화시키는 유해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칙칙한 피부를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피부에 눌린 것입니다. 젊을 때보다 피부톤이 어두워진 것은 그 때문입니다. 피부색이 어둡고 칙칙해지는 것은 피부세포에서 당화가 일어나 갈색의 최종 당화 산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부 콜라겐의 당화가 일어나면 콜라겐이 변성되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거나 처집니다. 최종 당화 산물은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세포가 손상되면 방어 반응으로 염증이 생깁니다. 그것이 일상화되면 만성 염증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몸 곳곳이 눌러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중에 당화가 일어나 최종 당화 산물이 축적되면 혈관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체내에 눌러붙은 곳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과다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혈중의 여분의 당이 증가하면 당화가 진행되어 몸속에 눌러붙은 곳이 점점 늘어납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을 피하는 것은 노화 방지에도 중요합니다. 활성산소는 호흡으로 흡수된 산소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원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작용을 합니다. 즉, 면역 기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어떤 원인으로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해 손상을 입힙니다. 그 결과 만성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활성산소가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원래 몸에는 과도하게 생성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력이 갖추어져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이 저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염증이 있는 사람은 쉽게 아프고 피곤해 보일 수 있으며 외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직감적으로 몸속에 만성 염증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2018년 연구에서는 왕립학회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실험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킨 사진과 건강한 사진을 비교한 결과 사진을 본 사람 중 81%가 병자인지 염증 반응이 있는 사람인지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염증이 있을 경우 질병과 피로감이 있는 인상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염증은 다리와 허리 근육을 약화시키며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와 허리가 점점 약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지며 걸음거리가 줄어들며 근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만성 염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사르코페니아라고 하는데 이는 만성 염증이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만성 염증으로 인해 몸 곳곳에 염증성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생기면 근육의 분해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만성 염증이 생기면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질병으로 진단받지 않아도 노화 속도가 빠르면 몸의 기능이 급속히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오래 사는 사람들은 만성 염증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사 순서에 따라 식후 혈당 상승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는 식사법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부터 먹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기를 먼저 먹는 식사법도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단백질을 섭취하면 인크레틴 호르몬이 분비되어 위 기능이 저하되고 당질의 흡수가 느려진다는 이론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채소와 함께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소와 고기 중 어느 것을 먼저 먹을지는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먹으면 먹는 순서를 신경 써도 혈당이 급상승하기 쉽지 않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에 먹는 채소는 당질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이 좋습니다. 옥수수나 고구마, 연근, 호박 등에는 당질이 많으므로 양배추, 토마토, 피망, 브로콜리 등의 잎사귀, 버섯이나 해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몸의 방어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코는 공기를 청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털은 먼지와 꽃가루를 걸러주고 코 점막에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유해 물질을 걸러줍니다. 또한 코는 공기를 가온하게 해주고 가습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입으로 호흡하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해 번식하기 쉬워지며 만성 염증의 위험도 커집니다.
입으로 호흡하는 것은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혀의 위치가 올바르지 않으면 입으로 호흡하기 쉽습니다. 혀의 위치를 의식해 본 적이 없거나 올바르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경우 입으로 호흡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혀 위치를 확인해 봅시다. 입을 다물었을 때 혀는 어디에 있나요? 만약 혀끝이 윗니 또는 아랫니 뒤에 붙어 있거나 아무데도 닿지 않고 허공에 떠 있는 상태라면 혀의 위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로 나이와 근력 저하 때문에 혀가 축 처져서 아래로 처진 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혀의 무게는 약 150g로 두툼한 스테이크 정도입니다. 그래서 혀가 처지고 아래턱에 힘이 가해지면 자연스럽게 입이 벌어지지요. 이것이 입으로 숨을 쉬는 원인입니다. 올바른 혀의 위치는 혀가 위턱에 딱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혀를 앞니 뒤에서 위턱 쪽으로 돌리면 약간 움푹 들어간 위치에 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혀가 위턱에 붙습니다. 그곳이 혀의 올바른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 혀를 두었는데 거북하거나 금방 지치는 사람은 평소 혀 근육이 약해졌다는 뜻이지요. 평소 의식하면서 혀의 잘못된 위치를 교정하도록 합시다. 보통 산책보다 효과가 높은 인터벌 속보에게 인기 있는 걷기에도 항염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걷는다면 인터벌 속보를 하는 게 어떨까요? 이것은 빨리 걷기와 천천히 걷기를 번갈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속도로 걷는 것보다 빨리 걷는 것이 운동 강도가 올라가고 근육에 자극이 됩니다. 천천히 걷기와 번갈아 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지 않고 체력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시작하기 쉬운 것이 핵심이지요. 이 걷기법은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거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력 향상과 비만 해소, 생활습관병, 우울과 불면, 무릎 등 관절통의 개선, 인지기능 향상 등의 효과도 있습니다. 3분간 빨리 걷기와 3분간 천천히 걷기를 한 세트로 해서 5세트를 실시하며 주 4회 이상을 목표로 하세요. 매일 15분에서 20분 낮잠으로 뇌를 리셋합시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사람들은 긴 점심시간 동안 천천히 식사를 할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낮잠을 자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이 낮잠 휴식을 시에스타라고 합니다. 스타만큼 길지 않더라도 15분 정도의 선잠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워랩이라고 합니다. 수면에 댄지 후 놀렘 수면 상태로 가벼운 낮잠을 자면 뇌가 맑아진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 후 졸음이 엄습해서 힘든 시간대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낮잠을 잡도록 합시다. 미국 항공주고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 낮에 25분 정도 선잠을 잤을 경우 인지 능력이 30%, 주의력이 54% 상승했다고 합니다. 낮잠은 뇌의 피로를 풀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낮잠 습관이 알츠하이머와 심장병 위험을 줄여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낮잠의 효과가 널리 인정받게 되었고 구글, 나이키, 애플과 같은 다국적 기업도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나 낮잠용 수면 기기를 설치하는 등 짧은 낮잠을 권하고 있습니다. 단 너무 오랫동안 낮잠을 자버리면 오히려 일어나지 못하고 쓸데없이 멍한 데다가 밤잠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저녁 이후의 선잠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잠은 15분에서 20분, 적어도 30분 이내로 자하고 오후 3시 이전에는 깨도록 합시다. 누워서 자면 깊이 잠들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낮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등받이에 기대거나 책상에 머리를 얹거나 가능한 편안한 자세로 낮잠을 잡아봅시다. 너무 밝아서 잠을 잘 수 없는 곳에서는 안대를 쓰는 것도 추천합니다. 마우스 테이프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호흡은 우리 몸에 해로우므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코 호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잠든 상태에서는 입이 저절로 벌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혀가 목구멍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게다가 잠을 자면 혀 근육의 긴장이 느슨해져서 불필요하게 기도를 압박합니다. 그러면 호흡이 어려워져서 코를 골거나 기도가 완전히 막혀 무호흡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아프거나 자주 코를 고는 사람,
7시간을 자도 개운치 않은 사람은 자고 있을 때 입으로 호흡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은 자고 있을 때도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입술에 붙이는 마우스 테이프를 이용해 봅시다. 마우스 테이프로 피부에 좋은 의료용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또는 시판되고 있는 전용 테이프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수면 중 포를 개선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코골이 줄어듭니다. 또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깨는 것도 방지하고 피부가 깨끗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일 3가지 좋은 일 적기로 행복 지수를 높여봅시다. 정신 건강을 유지하려면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말고 부지런히 발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의 스트레스는 그날 풀 수 있으면 최고지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하루의 끝자락에 3가지 좋은 일을 적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제창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 지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3가지 좋은 일이라는 말 그대로 밤에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잘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정보가 기억에 남기 쉽지요. 하지만 긍정적인 일들을 의식적으로 떠올리고 되새기면 긍정적인 기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의 기반을 싹 초기화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한정식 메뉴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돌아오는 기차에서 드물게 앉을 수 있었다 등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좋았던 일을 생각만 하지 않고 글씨를 써서 시각적으로 인지하면 더 강렬하게 머리에 새겨지기 때문에 효과가 더 커지지요. 이것을 습관화하면 자연스럽게 뇌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된다고 하니 행복감도 올라갈 것입니다. 셀리그먼의 연구에서는 일주일간 3가지 좋은 일 적기를 실천하면 6개월간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우울증 증세가 가벼워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하면 효과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밤에 자기 전이 되면 불쾌했던 일이 생각나서 끙끙거리거나 짜증이 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꼭 잠들기 전에 3가지 좋은 일 적기를 습관화합시다.